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참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지방 쪽은 눈도 많이 왔더라고요. 모쪼록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며, 그리고 한파주의지만 마음만은 따스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제 온기를 나눠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따라 부쩍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30대가 돼서 그런가? 남자친구도 없고 행여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냥 노처녀로 늙어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때 그냥 결혼을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얼마 전 저 말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의 부케를 제가 받았거든요. 부케를 받으니까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부케를 바라보니 이거 재수없게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결혼 안 한 걸 절대로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좀 징징 대본 겁니다. 사실 외롭기는 무슨, 일하느라 바쁘고 돈 모으기 바쁜데. 마지막 친구를 보내고 나니 몇 년 전 제 이야기가 떠올라 이렇게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범 택시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슬슬 적어 내려가 볼게요. 제 인생에도 김도기 같은 듬직하고 멋진 남성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와는 약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어했고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요. 주변에서 보기엔 빠른 결정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서로를 보며 딱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이 사람과라면 정말 성실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 저와 마찬가지로 남자친구는 소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쪼잔하다 싶을 정도로 아끼며 살았어요. 옷도, 외식도, 여행도 웬만하면 미뤘고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전혀 하지 않는 저는 저보다 더했으면 더한 남자를 보며 이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겠다 싶었었죠. 알뜰살뜰 열심히 모았습니다. 둘 다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녔던지라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았다고 해서 막 몇 억? 막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7천만 원, 남자친구는 5천만 원. 20대 후반에 이 정도면 누군간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꽤나 자랑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자. 자기랑 나는 천생연분이야. 그리고 자기 정말 돈 열심히 모았다. 난 자기가 알뜰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었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네. 대부분 남자들은 취업하면 차부터 산다고 하던데 자기 잘 참았네. 역시 우리 자기야. 차? 미쳤어? 완전 돈덩어리인데? 나는 그럼 무분별하게 돈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에헤. 그렇게 총 1억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허례호시기엔 둘 다 관심이 없었기에 웨딩홀이나 드레스보다 저의 최대 관심사는 단 하나, 집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 집을 구한다는 건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고작 저 돈으로 어떻게 서울권에 집을 구하겠습니까? 반지하라면 모를까.
그저 바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사기만 당하지 말자. 그리고 1층만 되자. 작아도 상관없고 구축이어도 상관없다. 소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발품을 팔고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늘이 도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집을 발견하게 됐죠. 서울권 외곽이긴 했지만 분명 서울이었고 무엇보다 집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느낌이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쯤 방문을 했는데 거실에 글쎄 해가 반짝하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너무 따뜻해 보였고 따스하게 데워진 담요 같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겠죠? 집 주인은 연세가 꽤 있으신 노부부였는데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부부가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이즈가 작긴 해도 둘이 살기엔 아주 넉넉하죠. 아이 하나 낳아도 살만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아가씨를 보니 어렸을 적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여보, 우리 딸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맑은 눈이? 무슨 그런 신뢰되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소리 싫어해. 얼른 사과드려.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나이가 들면 이렇게 머리에서 나는 생각이 바로 입으로 나온답니다. 주책이죠? 그냥 젊은 아가씨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서. 하면서 사진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언뜻 봤지만 긴 머리에 하얀 얼굴, 꽤나 미인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웃으며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덕담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집이 너무 예쁩니다. 집 관리를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봬도 소시적인 인테리어 업계에선 나름 방귀 꽤나 끼던 사람이랍니다. 아유, 이럴 게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나이가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이후 노부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 집을 전세로 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만일 매매를 원할 시엔 꼭 저희에게 먼저 그 권한을 주시겠다 했어요. 물론 매매를 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내어주겠다고, 그러니 잘만 살아달라고 부탁에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입지,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집주인. 저희는 마치 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잘 풀리겠구나.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집이라던데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우리 결혼하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닌가? 하고 괜히 미래를 앞당겨 그려보며 웃기도 했죠.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루 앞두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큰 사고가 났다고요. 사람이 다쳤고 현장은 난리가 났고 자기가 관리 책임자라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미안해 자기야.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 요즘 안전관리 뭐 이런 거 엄청 따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집 계약은 자기 혼자 해야겠는데? 그래? 뭐 큰일은 아닌 거지? 그건 아니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지? 그럼 혼자 살 수 있지. 그런데 자기야, 돈은? 돈을 나한테 보내줘야지. 자기야,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 또 전화 들어온다. 우선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좀 알아서. 자기야, 나 지금 문자 터진다. 알았어요. 갈게요. 지금. 자기야, 미안해. 남자친구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엄청 바빠 보이고 시끌벅적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제 통장으로 돈을 모으기로 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이체를 시키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얼른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고 싶었지만 경향도 없어 보이는데 더 조이기 싫어 그냥 우선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중에 받아서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가진 돈과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을 보태 혼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마치던 날 집주인 노부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세지만 나중에 꼭 이 집 사서 오래 살아요. 여기 곧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아가씨가 정말 내 딸이랑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자꾸 가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 회사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은 잔금, 신혼살림, 앞으로 들어갈 돈들, 처음부터 한 통장에 모아 관리하기로 했던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5천만 원을 모아뒀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돈을 내어주는 걸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해야 한다고, 급하다고, 왜 돈을 안 주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자리를 피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다시 잘 말씀드려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자기야. 잔금 치러야 하지? 없는 돈 아니야. 진짜 돈 있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 다른 곳에 쓸 사람도 아니고 이번 주에 말해서 내가 바로 자기한테 이체할 테니까 자기가 나머지도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자기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는 거야? 나보고 대출을 받으라고? 아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돈 받으면 바로 이체할게. 그 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엄마도 무슨 생각이 있는 거겠지. 말 잘 해볼 테니까 우선은 자기 돈으로 자기 그 집 너무 마음에 들어 했잖아. 나도 그 집 놓치고 싶지 않고. 저는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만난 남자친구의 얼굴은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괜히 물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저도 다그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평온하게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돈을 왜 안 보냈어? 받았으면 보냈을 텐데. 혹시 어머니가 안 주신 거야? 아니 진짜 미안한데 그게 말이야. 자기야, 혹시 어디 묶여있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 그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 미안해. 맞아. 엄마가 내 돈을 누나 가게에 묶어놓았대. 나도 몰랐었어. 정말이야 자기야. 뭐라고? 언니 가게에? 누나 반찬 가게 작년에 좀 어려웠었잖아. 원래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 그래서 엄마가 내 돈을 누나한테 빌려줬대. 뭐라고? 아니 이걸 지금 얘기하면 어머님 뭐 어쩌라고 하시는 건데? 자기야 제발 화내지 마. 누나 곧 장사 정리할 거래. 가게도 내놨고 권리금이랑 이것저것 하면 한 2억 정도는 된대. 엄마가 누나한테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도와주면 엄마 돈 좀 끊길까봐 무리하신 거래. 아들 돈 빼돌리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누나 정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자기야. 지금 가게 내놨어.
오늘도 몇 팀이나 보고 갔다더라. 그러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 그 가게 나갈 때까지?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봐봐, 여기 내놨잖아. 자기 눈으로 확인해봐. 이거 나가면 내 돈 바로 돌려줄 거야. 진짜야, 자기야. 아, 기가 막혔습니다. 집도 다 구했고 이젠 살림살이 하나씩 들여놓으려고 마음 먹은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돈줄이 저렇게 막혀버린 거예요. 사라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당장 쓸 수 없는 돈. 그게 더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는 화를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정리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집 계약까지 했으면 거의 다 온 거야.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김서방이 얼마나 무안하겠니? 네가 계속 뭐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이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머리를 쥐어뜯자 부모님은 제 곁으로 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통장이지. 그 안에 5천 들었다. 5천이요? 엄만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너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줄 알았어? 집 구할 때 들어가 돈도 그렇고 이 돈도 어차피 너 줄 생각이었어. 아버지도 옆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혹시나 김서방 내가 무안해할까봐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엄마는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상견례 때 말이야. 김서방네 어머니가 나를 따로 부르시더라. 자기네가 너무 없어서 김서방 기죽을까봐 걱정된다고. 김서방 회사가 더 좋았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돈도 네가 더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도 좀 그래 하시더라고. 그렇게 날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니? 조심하란 말이야. 딸 가진 부모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 돈도 대놓고 유세 떨며 주는 게 아니라 몰래 슬쩍 줘야 하니까. 엄마, 아빠. 아유, 뭘 또 그렇게 불러.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받고 김서방 너무 쪼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대출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한테 받았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하자. 어?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고 저 혼자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주신 돈을 받아 결혼 준비와 신혼살림을 하나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분명히 말했죠. 내가 대출 더 받은 거니까 당신 돈 돌려받으면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줘. 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결혼 준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이 결혼이 이렇게까지 뒤틀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 대단한 신혼살림을 꿈꿨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형편에 맞게, 과하지 않게, 필요한 가구만 드리고 취향도 최대한 맞춰가면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집을 꾸며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집 꾸미는 건 여자들이 더 신경 쓰는 편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하시더니 점점 그게 의견이 아니라 간섭이 되더군요. 가장 먼저 집착하신 건 색감이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어울리는 색이 있다면서 노란색 계열로 집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커튼도 소품도 심지어 러그까지요. 저는 집이 노랗게 뜨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리만큼 숫자에 예민하셨어요. 의자는 꼭 4개로 해? 이런 건 짝수가 좋아. 아일랜드 식탁에 의자 2개면 딱 맞는데도 굳이 2개를 더 두라고 하셨고, 저와 남자친구가 커플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부가 되는 거니까 인형이든 소품이든
2개만 두면 되는 상황에서도 꼭 4개를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향인가 보다 했어요. 혹시 짝수가 복을 부른다거나 어른들만 아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 짝수의 의미를 말이죠. 신혼집 구성이 다 맞춰졌어도 그 집은 원래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같이 들어가 살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다 끝나도 결혼 전까지는 각자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살아보면 안 되겠냐고요. 사실 집 위치가 남자친구 회사랑 더 가깝긴 했습니다. 예전에 센상지 라인에서 사고가 난 뒤로 회사 분위기가 한동안 팽팽했고 야근도 잦아지면서 남자친구 얼굴이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 집이고 혼자 미리 들어가 적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저는 당시에도 본가에서 지냈고요. 그런데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미리 말을 해줬다면, 정직하게 설명했더라면 저는 이해를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죠. 어느 날 우리 신혼 아파트의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기세가 2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었거든요. 혼자 들어가서 늦게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나간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기를 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혹시 에어컨 켜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윗입술이 실룩거립니다. 바로 그때 윗입술이 실룩거리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아, 맞다. 조심할게. 너무 더워서 그랬어. 미안해, 자기야. 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100% 거짓말이었거든요. 회사가 바쁜 와중이었고 결혼도 앞둬서 미리 일을 좀 해두느라 빡센 하루하루였었는데 저는 반차를 내게 됩니다. 남자친구를 의심한 것도 있었지만 끼니는 잘 챙겨 먹는지 걱정도 되었기에 반찬을 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둘 참이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에어컨 조절을 제대로 못한다면 제가 직접 가서 실내 온도도 좀 맞춰두고 집도 한번 둘러보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확 느껴졌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TV를 켜놓고 간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현관문에 여러 켤레의 신발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을 들여놓자 저는 알게 되었죠. 그 왁자지껄한 소리는 TV 소리가 아니라 바로 제가 아는 분이라는 것을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엔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 나이대와 비슷한 한 남성분이 계셨죠. 두 분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거실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예비 시어머니 호다닥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잠깐만 을 외치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해서 이게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였죠. 이내 예비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오셨고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아니 이 시간에 네가 무슨 일이니? 아유,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들어갔다 왔어. 아유, 저기 여보, 인사해요. 우리 예비 며느리. 내가 얘기했죠? 아, 우리 며느리? 저 친구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 거야? 아이고, 맞아요. 당신 며느리 될 사람. 참 곱죠? 저 미정아, 뭐하니? 얼른 인사드려라. 네 시아버지 될 뿐이야. 네? 시아버지요? 아니, 그건 모르겠고 어머니가 왜 여기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술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술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게 미정아, 그게 말이야? 아니, 임자, 왜 이래요? 우리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니?
얼른 절을 올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따지는 거니? 아니, 아들 집에 그래. 술 좀 사가지고 와서 좀 마셨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 아니 여보,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난 예의 이런 거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아니, 지금 어른들이 집에 좀 와서 시간 좀 보냈다고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달려들듯이 굴다니? 며느리 성격이 이렇다는 거 우리 성수도 아는 거예요? 난 이런 며느리 좀 그런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죠. 까딱까딱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절을 하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무는 게 아니겠어요? 아파트에서 누가 실내에서 흡연을 합니까? 불을 붙이고 저렴하게 쏙 하고 담배를 피는데 꼭지가 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 정말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 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어른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요즘 들어 세대 나누어서 막 비난하고 이유 없이 까내리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여진 저 광경은 제 본래의 심성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욱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상등신이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쪽쪽거리며 막 연기를 뿜어내는 그분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손을 뻗어 그 담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제가 담배를 빼앗자 그 시아버지? 웃기고 있네. 암튼 그 난닝구 입은 그 아저씨는 저를 빤히 쳐다봤고 그 아저씨도 엄청 벙쪄하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미정아, 아무리 그래도 네 시아버지 될 뿐인데 담배를 빼앗다니. 너 이거 좀 선 넘는 거 아니니? 그래,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온 거 미안한데 아들한테 허락 받았어. 그럼 된 거 아니니? 그리고 아들이 있으라고 했고. 정말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어? 선을 넘어요?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알긴 안 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죄인데? 뭐라고? 죄? 너 지금 시어머니 될 분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난 내 여자한테 막 하는 건 사람으로 안 봐.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고? 너 한번 혼나 볼래? 저기, 아저씨, 옷이나 제대로 챙겨 입고 말해요. 안 보고 싶은 사람한테 꼭지 보여주지 말고요. 당신이야말로 뭔데 지금 내 집에 와 있는 거지? 미정아, 너 정말 왜 그러니? 너 자꾸 이러면 나 더 이상 좋게 안 나온다? 그 네 집이라니. 우리 아들 집이지. 아들 명의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걔 명이요? 뭔 돈 있어서? 아줌마가 그 돈 쓱 했잖아요. 말로 뭐 자기 누나한테 넣었다는데 맞아요? 그거? 아들 돈도 내주지 않았으면서 뭔 걔 명이? 당연히 내 명이지. 또 말하기 싫고요. 저기요, 얼른 나가요. 아니면 나 지금 경찰 부릅니다. 당신들 지금 주거침입이야. 알아요? 뭐? 주거침입? 여봐,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성수 집 아니었어? 결혼하면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돈도 그 성미한테 들어간 거잖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맞아요. 이거 성수집이에요. 당신도 좀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미정아. 뭔가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아저씨도 이 아줌마한테 돈 맡겨놓았어요? 결혼할 아들 돈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인데 아저씨 돈이라고 쉽게 돌려줄까? 아니, 그리고 그 딸 반찬 가게 콧구멍만 하던데 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까? 참 웃기네.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암튼 자세한 이야기는 좀 나가서 하시죠. 나는 아줌마 아들이랑 단판 지어야 하니까.
두 사람은 나갔고 그리고 티격태격 하는 게 뭔가 좀 수상하긴 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몇 번 전화를 안 받더니 불쌍한 목소리로 지가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엄마와 통화를 한 듯 했어요. 금방 집으로 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한 1시간쯤 지나서 남자친구는 들어왔고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싹싹 빌더라고요. 미리 다 말을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그래서 저는 물었죠. 뭔 타이밍? 다 같이 사는 거였어? 난 네 엄마 남친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한테 시아버지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던데? 너 그전부터 알고 있었나 봐? 그게 아니라 나도 이번에 알았어. 사실 엄마가 사실은 내 돈도 그렇고 그 아저씨 돈도 그렇고 매형 아는 사람 회사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분명 상장이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매형이 사기를 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회사 사람들도 싹 다 사라지고 암튼 우리 엄마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사기 당한 돈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결혼 뭐 이런 걸 생각했다라는 거야? 엄마가 우선은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당분간만 같이 살게끔 해주면 금방 다 해결할 거라고. 자기야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상태고 금방 해결될 거야. 우리 엄마도 너무 마음 아파해. 아들 돈 그리 되었다고. 그런데 자기야 우리 엄마 조금만 불쌍하게 생각해 주라.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돈도 찾고 너한테도 좋은 시어머니 되겠다고 했어. 정말 미리 말을 하려고 했어. 차마 입이 안 떨어진 거였어. 그 입 떨어지지 마. 그 신고해서 그 사람들 잡는다 해도 돈은 못 돌려받아. 그 정도는 알지 않니? 어찌 되었든 나한테도 그렇고 그 아저씨한테도 그렇고 사기를 친 거네. 5천 받아올 거라고 큰소리 뻥뻥 쳤었으면서 이런 짓거리 뒤에서 하고 있었어? 이 미친 인간아? 나가 당장. 그리고 너랑은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절절대며 비는 남자친구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그보다 제 마음이 더 난장판이었지만 암튼 기분 정말 못 갔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랄까? 아씨 부모님께 뭐라고 말을 하나? 이러고도 결혼하면 완전 등신인데 어차피 파혼은 당연지사 된 것 같고 얼른 정신을 차리려고 제 뺨을 몇 번이나 쳐댔죠. 그리고 집을 치웠고 남자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도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일이 바빠서 그 3D인지 뭔지 아는 그 게임할 시간도 없다고 했으면서 그것도 집에 있더라고요. 짐 싹 다 싸서 택배로 보내줄까 하다가 내가 왜 내 돈을 들이나? 내가 얼마나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상자 몇 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짐을 싸기 시작했죠. 딱 5상자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쌓아놓은 상자를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습니다. 얼른 가져가라고. 집이 1층이었는데 굳이 사람 부를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 오늘 중으로 당장 가져가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할 뿐 3일이 지났는데도 짐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비번도 싹 다 바꿔버리고 이미 부모님께도 말씀을 다 드린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늦은 시간 거지 같은 그 신혼집으로 퇴근을 하다가 남자친구의 엄마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팔을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하니 제발 말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아들 잘못이 아니라 다 자기 잘못이라고. 제발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뭐 헤어지는 건 헤어진다 쳐도 어른이 저렇게 매달리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결국 안으로 들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줌마 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그리고 우리 그 사람 말이다. 그 사람도 지금 너한테 막 한 거 후회하고 있어. 담배 끊었어. 앞으로 담배 냄새 맡을 일 없고 그걸로 네가 기분 나빠할 일도 없을 거야. 미정아,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저기 아줌마, 뭘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닝구 아저씨가 담배를 피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아유,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너 우리 성수랑 헤어지면 성수 죽는다. 어? 성수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사람 죽여야만 살인이냐? 너 이런 것도 죄야? 범죄? 사실 나도 그 인간이랑 안 살고 싶어. 부부는 무슨 부부야?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거지. 저기 미정아, 나 돈 좀 꿔줄래? 어? 한 5천만. 그 5천만 꿔주면 그 남자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줌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줌마 정말 정신 못 차렸네. 앞에 아줌마 아들 지금 안 보여요? 나랑 아줌마 아들이랑 끝났어요. 그런데 뭐요? 5천을 꿔달라고요? 아, 진짜 답 없네. 저기 아줌마, 그만하시고요. 참 뻔뻔하네. 아들 돈 떼어 먹고 남자 돈 떼어 먹더니 이젠 내 돈까지 떼어 먹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아줌마인 거 알려줘서.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다가 내 인생 망칠 뻔했네. 얼른 가요, 아줌마. 저는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네 엄마 왔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 되었으니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얼른 짐 가져가라고 했죠. 그런데도 이 남자가 미안하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날 계단 청소를 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더라고요. 남자의 짐이 있는 곳에 시원하게 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걸레로 싹싹 문질렀죠. 계단은 내 집 앞은 깨끗해야 하니까 그 영상과 함께 이렇게 보냈죠. 아, 맞다. 그 네 게임기 그게 가장 아래쪽이었나? 물 들어갔겠다. 그리고 습해서 곰팡이 금방 생길 듯? 어서 가져가면 몇 개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축축하게 젖은 상자 가장 아래쪽을 더 줌해서 찍어 보내줬죠. 그날 저녁 쥐도서도 모르게 상자 옮겨갔더군요. 그렇게 제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 전반에 따른 비용들, 파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남자 쪽이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했고요. 물론 쉽게 가는 건 없었지만 손해 안 보는 선으로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료될 때까지 그 집서 살았고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본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 좀 머쓱하더라고요. 암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들어 좀 외롭긴 해요. 그런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외로울 때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요즘 들어 뭐 이혼 숙녀? 이런 거 보면 완전 막장인 부부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혼자가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암튼 별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된 나이인지라, 그리고 그 전에 크게 한번 되었던지라 쉽게 결혼이란 것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